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입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과거의 탄핵 사태 때는 그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팀의 대응에 공백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자, 현재 우려되고 있는 경제 상황들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엔 경제연구소의 곽수종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전국을 둘러싼 이제 전국 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제 그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분석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오늘도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담화 발표하실 때 나타난 정치 상황 보면은 네. 그게 결국은 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안 좋고요. 네. 담화 발표하니까 곧바로 정시가 또 떨어져 버렸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었죠? 제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지표 같은 건 안 봤는데 네. 예, 빨간불로 가던 많은 지표들이 파란불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고 그다음에 환율은 제가 1,437원 정도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길래 네.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제 지표들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지금 뒤엉켜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대외 신인도 문제가 조금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1,431원 40전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른 상황이네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우리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을 지금 박사님께서는 주목해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 속에 그러니까 안개 속에 지금 묻혀 있는 우리나라 국내 내수 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죠. 안개 속에 묻혀 있다고. 예. 그건 어떤 표현이셨습니까? 부동산 PF라든지 또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중 유통 쪽에 대기업 쪽에 하나가 자금 문제,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 가운데서도 지금 환율이 오르고 이러면 이제 그 대부분 대출 받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 금융주가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은 바로 이제 그런 비용 부담 문제가 큰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안개 속의 내수의 문제인 것 같고 대외 신인도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 그다음에 무디스, 피치스. 무디스는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 중에 있는 것 같고요. S&P도 긍정적으로 내놨다가 지금 약간 반대로 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경제의 침체가 지난 이틀 전인가요? 중국에서 건전한 재정과 온화한 통화 정책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었는데 그 효과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국 경제도 별코 둔화세가 그렇게 갑자기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대내외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와 장기로 말씀하셨는데 구분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기이고요. 네, 장기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예를 들면 10년 전에 최소한 성장을 위해서 뿌린 씨가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양자 컴퓨팅 말씀을 하시던데 AI나 양자 컴퓨팅이나 데이터 산업이나 또 미국의 M7과 비견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K7이 존재하느냐. 그런 이슈를 놓고 보면 준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왜냐하면 KF21도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이 되어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거든. 그만큼 지난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분야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문제는 이전부터 태동돼 왔던 거지. 갑자기 35년 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아까 주식이 약간 좀 출렁거렸지만 오늘 마감은 한 40%
포인트 가까이 코스피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랐어요. 네. 어차피 전국이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곳은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4분기에서 나타날 내수 환경.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2.0 정도 예측을 하지만 나중에 1월쯤에 뚜껑을 열고 보면 지금 내수 분위기 따지고 수출 분위기 따지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아마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의 모습이 뭐 오늘이 뭐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2,400에서 계속 공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수성을 할 것인지 저는 수성한다고는 보는데 2025년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아까 3대 신용평가기관 S&P, 무디스, 피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라든가 해외 주요 그 IB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낮춰잡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제가 그 숫자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네. 뭐 무디스나 피치 같은 경우에는 A 또는 트리플 A에서 네,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디스는 대개 좀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신용평가 기관이고요. S&P는 뭐 쉽게 표현하면 설렁설렁 보는 기관이고 피치는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무디스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놔서 한 단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아, 그랬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보다는 S&P 500 말을 들어보니까 네, AA를 유지하지만 AA를 유지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뭐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558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사냥감, 먹잇감으로의 모습은 비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이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내놓은 게 계엄 사태 전에 내놓은 거하고 후하고 내놓은 후하고. 거하고 좀 달라졌다. 이렇게 조금 달라졌다는 게 이제 부정적일 수 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네. 멘트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골드만삭스에서요. 현재 그 이 정국이 네. 과거 이제 2004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또 2016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세히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좀 보셨는지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2016년, 2004년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디지털 버블 이야기가 나왔다가 네.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닷컴 돌아오던 버블. 네. 기존 걸어온 길이었고 2016년도도 기억하시지만 금리 쌌고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는 또 그랬죠. 시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탄핵이라는 게 또 많은 국민들과 정치계에서도 당연시했던 상황. 뭐 그게 큰 이견이 없는 상황. 근데 지금 상황은 반도체 사이클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이 우리 경제 큰 버팀목이었는데 수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그 걱정을 키우는 것 같아요. 내년도 이야기니까요. 네. 내년도 이제 그 제가 TSMC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만, 네. 아니요, 그 트럼프의 예상되는 정책이 TSMC다. 아, 그거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T는 타리프 관세를 말씀드렸고요. 터리프, 예. 예, S는 서플라이 체인의 S고요. 공급망이요. 예, M은 매뉴팩처링의 M이고요. 제조업, 네. C는 컴패러티브니스라 그래서 비교 우위. 예, 네. 먼저 그런 말씀인데 네. 미국의 정책이 일단은 공급망의 핵심이 될 반도체의 이 주요 산업들을 미국 내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뭐 관세로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제조업을 늘려야지만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뭐 ABCD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마지막 C인데 이게 중국이 계속 치고 패스트 팔로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 창의성 부분을 좀 비교 우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 TSMC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수출 환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연히 영향이 좋은 것보다는
비상등이 좀 켜질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비상등은 한 3년 전에 켜졌고요. 3년 전에 켜졌고요. 그래도 한 14개월 정도 수출이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최근에? 수출은 괜찮았죠. 네. 수출은 괜찮아.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뭐 내용은 자동차가 작년엔 좋았고 네. 올해는 또 반도체가 선전을 좋아서. 했고. 네. 근데 다음엔 또 뭔가 싶은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전부 다 AI 이야기하고 양자 컴퓨팅 이야기하고 이런데 우리는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텔에 가서 또는 공항에 2터미널, 1터미널 가시면 식당에 가시면 로봇 다니는데 네. 그 로봇이 음식판 들고 다니는 로봇이 전부 중국 인천 아줌마들이거든요. 공항 말씀하시네요. 네. 저 공항에 안 가봐가지고. 안 가보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기내식 가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컴퓨터들이 돌아다니는 그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로봇이, 네. 대부분 중국 아줌마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라기보다 네. 중국. 저희 집에도 지금 중국 아줌마들이 열심히 백큐ම් 청소를 하시거든요. 아,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잘못하면 좀 약간 비하 같아요. 비하가 아줌마. 돼요?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네. 예, 어쨌든 뭐 중국 제품들이 그렇게 로봇이나 이런 디지털 산업 쪽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 있고 값싸게 들어오면 확실하게. 그렇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비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겠네요. 혹시나 좀 예민할 혹시나.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이제 한미 재개 회의까지 뭐 위축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미국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그러나요?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네. 오스틴 국방부 장관 방문 취소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대화 채널이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자체도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대내외적인 모든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인은 일본에서 출장을 왔는데 네. 갑자기 이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본사에다 보고를 했대요. 어떻게 네. 되냐 이러니까 등하교는 하냐 확인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외국에서 느끼셨는 것 느끼거든요.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의 그 대응에 진력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금 우리 그 대관 능력 이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려되는데 일단 이거는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미국 전문가시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 후에 우리의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원래 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별 의견을 내지 않아서 이게 무슨 속내가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뛰어넘거나 벗어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스텝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관심은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 데이빗 색이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비용을 9배는 더 내야 되겠다는 이야기. 9배. 네. 그다음에 한국이 조선력이 강하니까 조선 기술을 좀 우리가 차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그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상무성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이미 보호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거나 그 말씀하신 아까 TSM 중에서 터리프 관세 폭탄과 이제 보조금 폐지 같은 예상되는 무역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민관이 좀 힘을 모아야 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어떤 적절한 때를 좀 놓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탄핵 말씀드리기보다 네. 정부 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콱 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신해서 중국에게 던져야 될 메시지가 몇 개가 있거든요. 네. 2006년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위안화 절상 45% 해라. 제2의 프라자비 이야기를 언제요? 했죠. 2006년. 2006년. 예, 그때 우리나라의 박영철 교수라든지 일본의 많은 석학들이 미국 워싱턴 DC에 와서 헤리티지, 브루킹스를 다니면서 중국 위안화 절상을 45% 해야 된다. 제2의 프라자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시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대신 뭔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측에다가 우리의 그런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조금 전달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정국이 워낙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대외 신인도라든지 국내 정치적 상황을 불확실성으로 빠뜨렸기 때문에 네. 쉽게 헤어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중국이 가장 우리 경제에 사실은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만 우리 경제도 회복의 그 틈을 늘릴 수가 있는데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 11조 달러가 지금 구멍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투자 협정이거든요. 네. 미국이 돈을 들고 중국 가서 돈을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 R&D를 하든지 뭐든지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많이 약해요. 중국은 투자 협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국제 BIT 협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결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안화에 대한 위상을 놓고 네.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네. 그러니까 브릭스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이니까 네. 지역 경제의 지역 화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아. 달러 기축을 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그러면 100% 관세 매기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흉흉한 지정학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미국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우리의 이해관계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하는 게 간첩죄가 있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간첩죄 덮어 씌워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국 정부에게 좀 이렇게 통보를 가르쳐준다는 말은 좀 교만한 말 같고 우리가 미국하고 상대해 오면서 미국이 하는 제스처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국 측에다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경제팀 인사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된 건가요? 저희가 잠깐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뭐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발표가 나오긴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뭐 중령 출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 연준 의장이거든요. 미 연준 의장을 계속 재임시킬까 아니면 해고를 네. 할까. 트럼프 생각은 계속 유임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임기를 유임시키겠다. 왜 제가 미 연준을 보냐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낮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강한 달러를 또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입장들이 마주치면서 제롬 파월 의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자기를 배신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 연준의 움직임을 잘 우리가 팔로우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금리 정책과 미국의 관세 정책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법이라기보다도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힌트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네. 왜 제가 미 연준하고 그 상무부 이야기했냐면 재무부는 앞으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요? DOG가 생겼지 않습니까? DOGE 일론 머스크. 네. 정부 효율부. 효율부. 네. 그래서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 옐렌 의장의 중요성보다는 제롬 파월인 것 같고 네. 관세를 쓴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상무부 장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어떻게 정리해보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하는 걸 보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라고 하는 좀 걱정이 좀 제 나름대로는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 국방부, 미 연준 요 두 개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얘기 잠깐 해본다면. 예. 네. 그 미 의회를 찾아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모든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이제 지명자죠가 이제 그린 어떤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좌표를 어느 정도 놓고 봐야 될지 뭐 이런 거요. 좀 얘기해 주신다면. 첫 번째 자동차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는 폐기하면 폐기할수록 자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산을 중국에서 많이 해요. 예. 지난해에 70억 달러 보조금 받았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래놓고 텍사스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환경 오염시키고 있는 건 말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에론 머스크의 뭐 똘끼라 그럴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킴이라 그랬다가 라스마스미하고 에론 머스크가 DOG 만들면서 아마 그쪽 사람들을 다 대거 고용을 했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이야기가 데이빗 sak스라고 하는 친구가 다시 AI 분야에 네. 들어오면서 샌드박스라든지 하는 메타버스의 세상에 네. 조금 더 관심을 더 확대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네. 그거를 보지 마시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AI 산업, 네.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파생 산업들이 생길 건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곳에는 거품이 끼었다는 이야기와 현실적인 가격이다는 이야기가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내년에 당장 한 20만 달러 정도 더 10만 달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네. 블랙락 이런 데서는 하고 있으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효율을 강조하면서 한쪽에서는 301개 기구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99개만 남기겠다. 효율을 한다. 예. 네. 그러면 나머지 고용은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그럴 힘이 있는가 DOG는 네. 없다. 왜? 정부의 공식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걸어놨지 백지 신탁할 필요도 없는 그냥 가칭의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 자체가 네. 상상의 디파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양자 컴퓨터 얘기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가상자산 생성 거래 보관 등이 모두 그 이제 암호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가속화되면 기존의 블록체인 어떤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 뭐 그거는 수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투자하셔라. 자산은 맞다. 네. 근데 양자 컴퓨팅이 나오는 순간에 끝난다. 왜냐하면 디지털 신호 0, 1을 가지고 만든 게 블록체인의 어떤 암호 기술인데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0, 1을 쓰지만 중첩 양자의 중첩 네. 이론에 따라서 네. 00인지 01인지 11인지 네. 분간을 못한다. 그 네. 자체가 이미 암호화된 코드다. 근데 단점이 있다. 양자는 영하 270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네. 기상 온도에서는 지멋대로 막 움직인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그러면 그때까지가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시냐? 2030년이면 상용화 될 거라고 앞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네. 말씀하셨. 저도 한 그 정도면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자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2030년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요즘 같은 때 투자를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이미 그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언제가 호기가 될까 그래도 좀 노려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예. 제가 오기 전에 저기 자동차 서비스 회사 들렸다가 왔는데 네, 네. 오일 체인지하고 아.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0년 지금 주식 투자했는데 계속 마이너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30년째요? 진득하신 분이시네요. 적금 들듯이 계속 하셨대요. 네. 노후 자금으로 쓰시겠다고. 아, 근데 좋은 거를 하셨나요? 제가 종목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해외 주식을 하시지 왜 국내 주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해외 주식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네. 외환위기가 올 때 또는 우리나라 국난이 올 때 해외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지만 우리 국내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해외 자산을 팔아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네. 우리나라에 주우실 거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주식은 1929년부터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 9.5를 보장하더라. 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보니까 3.3%를 보장하더라. 네. 어디다 투자하겠니? 미국밖에 없다. 왜? M7도 미국에 있고 AI도 미국이고 다 미국이더라. 그래도 우리 기업들 살려야죠.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이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리엔 경제연구소의 곽수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